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 왔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저희가 했던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제가 그래요.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담으려고 했는데 한 세 문제 정도 주말 내에 카페 업로드 할게요, 여러분. 이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 스터디 사기 그 자료 있죠. 네, 논점 1부터 끝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 먼저 보고 10분 쉬었다가는 저희 사기 11주 채점 후기 올라오면 두 번째 시간 그거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논점 1부터 빨리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책으로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낯설지 않아요. 그죠? 논점 1부터 저 끝에 그 밖에 논점까지 논점별로 다시 리뷰해 보는 겁니다. 1번 보시죠. 1번. 감정평가의 개념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하고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죠. 1번. 감정평가랑은 기준가치로도 연결이라고 써놨지만 기능, 특징 뭐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1, 2, 3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대로 답안지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번은 행위의 특징은 그 묻는 거 구성할 때 소스로 이용하고, 3번 감정평가가 떴다라고 하면 이거 업무 영역 확대, 우리 영역 이런 측면에서 낸 거 아닌가 논점 확인하시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업무 영역으로 내려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론에서 가치 추계, 비가치 추계, 평가 검토 그게 이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타당성, 표본, 심사 이건 다 실무적으로 다 붙으면서 유사하니까 자꾸 비교를 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2번부터 가보면 비가치 추계 한번 보시죠. 지난주 문제에서 사기 11주 차였고요. 컨설팅 관련 규정으로 750번 실무 기준 그거 여러분 다 놓쳤거든요. 그거 다시 보세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10점이나 5점 안에 쓸 분량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고. 자, 그리고 3번과 4번. 평가 검토는 기출 25회. 여러분 이게 다시 재출제된다라고 하면 뭐 쓰시겠어요? 10점. 그러면 딱 들어갈 거 개념, 목적. 그죠? 그 다음에 검토 시 유의사항. 10점 분량으로 최소 3개 또는 4개. 그리고 마지막에 뭐랑 비교하시겠어요? 평가 심사 관련 문제 해서 평가 심사랑 비교. 근데 이게 좀 나왔으니까 그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평가 심사가 바로 검토랑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가이드 해드리는 건 타당성, 표본은 평가 검토랑 비교하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론과 실무로 좀 나눠서 그래서 타당성 3기 3주 보세요. 3기 3주에는 유사하긴 해요. 유사한 면이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비교가 크게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공통점으로 하나 적어보시면 뭐예요? 타당성이나 평가 검토, 평가 심사, 평가 검토 다 똑같은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뭐 공정성, 신뢰성 제고하려고 한다. 그죠? 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검토하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잘 평가했는지 검토의 내용입니다. 즉 공차를 할 건데 얘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거의 유사한 애들 두 가지는 들고 가면 뭐 발급 전이네 후니 이건 내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차이점은 제일 큰 거는 평가 검토는 그죠? 못 고치잖아요. 평가 검토는 변경 안 돼요. 심사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내부 심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타당성도 못해요. 변경 못해요. 이런 식으로 변경 여부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여기 맨 마지막 이 타당성 조사는 우리 징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징계. 그래서 지도, 감독 이거 우리 감정평가권 그죠? 지금 뭐 목차 다 짤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내가 헷갈리고 있거나 잘못 논점 집을 수 있는 데들을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리고 표본조사요. 여기다가 지금 거기 표본조사 있죠. 표본은 또 얘랑 달라요. 표본조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검토랑 누구랑 또 타당성이랑 누구랑 이거 비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논점이 그 결이 좀 달라서
얘는 징계, 얘는요. 제도 개선. 그러니까 징계성이 되게 약해요. 타당성보다. 진짜 제도 개선하려고. 그래서 밑에 제도 표본 조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목차만 볼게요. 1번 개념 쓰시고요. 일단 첫 번째 주 중간 뭐 발급됐어요. 이런 것도 비교하기 좋잖아요. 발급됐어요. 발급되고 나갔어요. 이미 끝난 평가서들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추출 방식과 우선 추출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줄 감정평가법 제8조 사항 이게 타당성 조사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가 조금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1번 무작위 보세요. 무작위는요, 조사 모집단을 여기 목적별 감정 평가로 묶을 거고, 그리고 뭐 원칙, 방법, 선정 적용, 결정, 작성 기준 등 심사 항목 중심으로 정말 추출해서 돌려서 보는 거고, 두 번째 우선 추출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주 끝에 부실이 발생했거나 바로 밑에 위반한 사례가 많거나 아니면 3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회 요청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용으로 하나 더 구성할 수 있는 건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거. 법률이 준비된 이론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는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관련 문제는요. 타당성 조사와 뭐 비교 뭐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 굳이 비교할 거 없는데 비교해 보자면 일단 우리 표본조사 물어본 거는 첫 번째 줄 보면 결과 토대로 감정평가 전문성 교육 실시하고 개선 방안 법률에도 나오지만 제도 개선하려고 한다. 그죠? 제도 개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타당성이랑 두 번째 줄 타당성은요. 지도 감독권이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유사해요. 예,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함에 유의합니다. 즉을요. 결국으로 고칠게요. 결국 위법한 평가나 직무 남용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타당성이랑은 달라요. 이해하셨죠? 예. 했는데 결국은 얘도 더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마지막 공정한 평가, 신뢰성 제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평가 검토와 심사 등과의 비교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너무 비교가 하고 싶다라면 검토랑 심사 우리 목차 있죠?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 자, 이제 기능 필요성 역할이에요. 기능 필요성 역할.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기출문제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있죠. 아, 모르는 제도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 땡땡 제도와 감정평가 사이 역할에 대한 물음 가능한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답안지 구성할 때 특징, 기능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미천이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20점 분량에서 출제 예상되고 그럼 반반 나누자. 10점 제도, 10점 역할. 10점 역할은요. 방가로 보시죠. 가치추계, 이해관계인 조절, 뭐 부동산 시장 효율성 형평성 또는 주택 시장 안정화 뭐 붙이고 많아요. 그렇죠? 제도 한번 뚫어지게 보시고 시장의 어떤 개선을 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여러분 택지비 감정평가 유형별이기도 했죠.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3주에는 아예 사례로 그죠 시점 맞추고 이용 상황 그죠 요거 하는 거 리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 방식과 연동된다라고 했죠. 8번으로 내려오면 우리 후분양제도 그래도 후분양 가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썼어요. 그래서 1번, 7번 같이 1번, 8번.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나왔는데 우리 2기 6주에 리모델링 적용했을 때 감정평가 3방식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가 썼거든요. 그게 2기 6주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뭐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 3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2기 6주 그대로예요. 1번 개념이고 그 리모델링이란 보시면 그냥 이론상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 동그라미 2번부터는 법률적인 내용인데 주택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보면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원래 철거, 신축으로 최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법적 규제, 사회적 이유 때문에 필요로 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뭐 긍정 효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긍정 효과, 필요성, 이래서 해야 한다. 첫 번째 주거권이 획기적 개선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전월세 대란 등 시장에 미친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맨 끝에 건축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리모델링으로 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할 보면 아까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1번 가치추계 업무. 여기서도 보시면요. 분담금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비용 정산해 줘야 되는 거고 2번 이해관계 절충과 개발이익 분배입니다. 여기 보면 조합원의 권리 배분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죠? 그런 거 다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분담금 또는 분양가 이런 거 산정해 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 3번 주택 시장의 안정화. 그래서 이 폼을 저 위로 올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도에 포커스 맞추되 세 가지 10점 분량으로 나오면 요 틀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희 그 박스 다시 올라가서 3번과 4번 다시 볼게요. 자,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거기다 4기 3주 써 놓으시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츠에서 왜 도시재생에서 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잠깐 썼거든요. 도시재생이란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길게 보시고요. 그리고 4번 보시죠.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인데요. 조사 평가를 기대합니다. 기대. 이게 개정을 통해서 이제 평가 법이 조금 등장하긴 했는데 여전히 실무적으로 기대하는 중.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기, 일주,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서 같이 썼어요. 그리고 5번 토지 공개념 3기 5주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법 기억해 보시죠. 네, 우리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우리가 실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 감정평가법, 부공법 다 우리가 공개념 실현하고 가장 밀접한 건 뭐예요? 6번 개발 부담금입니다. 여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 6번은 뒤에 확인하고요. 7번입니다. 7번 분양가격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는 직업윤리랑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따 볼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제도고 거기 9번에 제가 아까 카페에 올려드리는 게 왜 제가 스터디 진행하면서 썼다 지웠다 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들을 이번에도 썼다 지웠다 하다 그냥 올려드리자라고 생각하는 게 9번 별표해 놓으시고요. 아주 짧게 최소한의 분량으로 올려드릴게요. 예,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위한 감정평가.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평가 의뢰가 되고 있어서 대형 법인에 근무하시면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신다고 계속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은 그거예요.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요. 이 공공기여량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 내가 계획관리 지역인데 내가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대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하거나 그죠? 또는 뭐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뭘 내놓냐면 뭐 여기에 도로를 내놓는다던가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공에 대한 기여분을 냅니다. 그럴 때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10점 분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저 시험 볼 때도 25회 때 그 도시정비 열심히 이론에서 공부했는데 실무 1번으로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지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요. 10점으로 내는데 짧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3쪽으로 가서요. 3쪽. 그래서 문제 3번 제가 이제 남았던 문제들 아쉬웠던 문제들 낸 거예요. 문제 3번 도시 정비와 재생의 차이점 지난해까지 썼는데 지금 안 썼어요. 거기 도시 정비에다가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건 재생으로 가는 거고요. 사업의 간소화는 어디로 갔어요? 빈집 특별법 간소화한 것들을 다 저쪽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변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항상 얘기했던 거 차이점은 가운데 1번 주체. 사업 주체, 2번 사업 대상, 사업 방식입니다. 주체, 도정법은요 소유자 중심, 개발 이익, 도시 재생은 거주자 중심, 지역 공동체, 그죠? 그 다음 사업 대상, 도시 정비는 수익성이 있어야 실현되고, 도시 재생은 자력 기반이 없고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 지역. 그래서 대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
사업 방식, 도시정비는 물리적인 전면 철거, 그다음 도시재생은요, 뭐 종합적인 접근 방법.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감정평가사 역할은 조금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보셨을 거예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단기는 가치추계예요. 분담금이 얼마다. 도시재생 역시 1번은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고 검증하거나 2번도 똑같아요. 분담금에 대한 자문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요. 넘겨서 장기적인 역할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기적인 역할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가자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에 대응해서 우리가 업무를 확대하고 2, 3번은요. 재생사업하려면 전면철거 아니고 기존의 것들 만지잖아요. 그것들이 대부분 여기 유무형 지역 그 자산들 또는 역사부동산 이런 것들이라서 평가의 업무에 조금 우리 영역이 좀 있겠죠. 의뢰. 그래서 장기적 역할은 뭐 컨설팅 앞에는 가치추계 여기는 비가치추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 3번 뭐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난해 냈는데 지금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되 맨 끝에 감정평가의 관련성에서 뭐 당연히 지역 변화 그죠?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지역 변화 단계에 따른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지리적인 현상이랑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인데 그냥 넘기고 자 저희 3번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실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 개념, 2번 부가 기준이고 관련 문제로 검증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굉장히 활발하진 않지만 일단 주체는 마지막 최종 검증은 평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 자, 직업윤리인데요. 직업윤리.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항상 논점은 여기 보세요. 제도가 떴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기보다는 자율적 규제 먼저. 그다음 제도 보완. 이건 진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보시면 자 1번 강조 이유 써라. 이거 너무 쉬웠잖아요. 모두 잘 쓰는 문제. 그죠? 그다음 2번 전체 윤리 규정 다 써봐라.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전체 다 써보는 거. 그리고 2번과 3번이 좀 대비되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의뢰인 등에 대한 설명 이거 한번 디테일하게 써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고 작고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옆에 한번 써보시죠. 왜 이렇게 윤리 준수해라 라고 하는가.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감정평가에게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들 그 제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분쟁 예방의 의미도 크고 3번 책임 소재 명확화도 있고 그래서 조금 키워드들이 존재하는 애들은 좀 추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분양가격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있죠. 예, 그 부분은 거기 밑에다가 분양가격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토지 소유자 추천제. 그러니까 직업 윤리랑 엮여서 나오면 그거 두 개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복수평가일 거예요. 복수평가이면서 어떤 문제가 과다 경쟁이 문제가 되고 이미 떴던 동업자 간 윤리 기억나시죠? 토지 소유자 추천제도 68조. 예, 그건 역시 과다 경쟁을 통해서 우리 감정평가 아예 전반이 그냥 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분양가격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역시 두 개 법인한테 의뢰해야 되는데 이제 과다 경쟁 되다 보니까 적절한 금액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게 4번 분양가격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전세 사기 보험이 있는데 요즘에 허그 근데 그 우리의 아픈 부분이 그렇게 전면에 시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로는 뜨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는 안 했는데 이건 역시 뜬다라고 하면 우리가 했던 직업윤리 일반론이랑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오지 않고 윤리로 묻겠죠. 자, 그다음 5번 별표죠. 저희가 이거를 문제로는 한 번도 안 써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여기 자동가치 산정모형 사용 윤리 그러니까 실무기준 200번에 윤리로 있습니다. 사용 윤리 규정이 설명해라라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정 그대로 1번 개념 자동가치 산정 모형이란 실거래
공시가격 자료.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우리 그 AVM이랑 그다음 대량 평가랑 비교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이 도입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두 번째 줄 금융기관이 사적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평가 안 하고 그게 처음 이제 시초였잖아요. 그리고 플랫폼들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윤리 보면은 감정평가의 관계 첫 번째 줄 끝에 보조적 수단, 그다음 두 번째 줄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활용시 유의사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는 안 지울게요. 제가 여기 한 거. 요거 하나 10점 분량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논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논점 2.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는요. 예, 첫 번째 줄 항상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출제 중에 가장 큰 애 누구예요? 2번. 개별과 일괄평가. 일괄의 주인공 1단지, 그죠? 1단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토지 및 건물 하면 그냥 복합부동산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합부동산 두 번째. 그리고 완벽한 구분소유권 3개. 그렇게 일괄이냐 개별이냐. 맨 마지막 구분소유는 논의 여지 없이 일괄인데 이제 3가지 예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으로 내려오면요. 그 배분하는 그 기준 있죠. 우리 이론에서는 거의 유사한 패턴이에요. 비율로 나누거나 차감하거나 그죠? 그래서 비율법, 공제법 있고 자 여기에 어떤 때 요청합니까? 법원이 경매에서 그죠? 권리가액 산정하려고 요청하거나 또 부가가치세 평가했을 때 건물만이 필요해서 또 요구하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비율과 공제법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2번에 파생되는 게 배분 기준이고 4번 보시죠. 조건부가 별표입니다. 별표 사기 7주인데요. 여러분 잘 쓰고 계시고 합적실 이거 누가 풍부하게 쓰나 그죠? 논 거 잘 되나 그거가 채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조건부 별표 쳐 놓으시고요. 저 요거 헷갈리실까 봐 여기다 하나 더 놓으려고요. 예. 조건부 관련해서 준공 완료 조건 있죠? 이게 우리가 사기 맨 끝에 푼 거거든요. 준공 완료 조건. 즉 예정 건축물이라고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 예정 건축물. 요거 있었고 된다 안 된다가 정답 아니다. 이건 아닌데 일단 이 예정 건축물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체 자체가 좀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나 좀 관의 성격이 짙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감칙 그 조건부에서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린 게 그 중단 건축물입니다. 중단 건축물의 감정평가 방법 요 부분도 제가 10점 분량으로 올려드릴게요. 얘 역시요. 실무에서 너무 많은 건축 중단된 애들이 의뢰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고 개정 안으로 지금 존재하는데 된다. 중단된다.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감정평가 방법 10점 분량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4개 넘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는 합적실 잘 쓰셔야 됩니다. 5번 소급은 그냥 안 나와서 그죠? 소급은 안 나와서 6쪽에 그 박스 보면요. 소급 되니 안 되니 묻는 건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3번 보세요. 과거 시점이라는 조건의 타당성 보이시죠? 타당성. 그러니까 소급이 떴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합적실로 가는 목차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급 역시 조건부 맞는데 소급에 필요한 목차가 먼저 있어요. 1번 가격조사 가능한지 2번 역진적 시점 수정이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은 이것도 협의에 소급 평가도 이제 조건부니까 타당한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떴을 때 무작정 조건부로 가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묶어서 넘어가면 7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사기 10주에 과세평가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뭐만 썼어요? 실무 얘기만 막 썼잖아요. 과세평가 보시죠? 존재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아요. 1번 개념. 그래서 의의와 과세 대상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세 가치와 과세 표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고 2번 그 다음 특징 및 기능 보세요. 특징 기억나시죠? 평가의 일관성과 균일성.
별거 없었어요. 두 개의 특징. 그다음에 기능 보면 이건 추가. 과세 평가 기능과 조세 부과 기능. 아,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와서 이걸 뭐 외우자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부했던 거. 반가로 1번. 평가 방법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 모두 된다. 우리도 원비수 다 하고 있다. 그 얘기. 2번 평가 기준에요. 자, 여기 보면 이론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데 뒷줄 대상 부동산의 현재 이용도 평가 기준이 된다. 여기 부분에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한번 생각해서 저희 5개인가요? 기준 있잖아요. 1단지부터 시작해서 그거 나지상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들 내용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자, 대량과 개별을 과세랑 묶어놨어요. 확장인데요. 왜냐하면 과세가 발전한 게 이제 대량 평가랑 같이 연동되면서인데 1번 보시면 대량 일단의 부동산 집단 대상으로 통계학적 방법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 두 번째 줄 보면 과세 평가로부터 대량도 발전해 온 거고 개별 평가는 우리가 한 건 한 건 한 1번 수술 평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남아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간 내내 했던 건데 1번 지역 분석의 범위와 대상인데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키워드 대량은요. 부동산 집단 넓은 범위 집단. 그 다음 개별은 이 두 번째 줄 끝에 비교적 좁은 범위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목차기억, 지역 분석의 범위와 대상이 집단 대 대상으로 넘겨서 부동산 분석 역시요. 첫 번째 줄 보면 집단 대 대상. 첫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집단 단위로 수정한다. 근데 바로 밑에 개별 평가는 부동산 자체에 초점 맞춰서. 그다음 마지막 품질 관리. 대량은요 신뢰성과 균일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거 본문 찾아서 들어가면 이거 이의 신청자가 이거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맞춰라라고 해요. 신뢰성과 균일성. 근데 이제 개별은 평가의 신뢰성.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비율 분석 연구 기억나시죠?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세평가는 우리가 아는 실무적인 것들 말고 이론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고 넘어가고 논점 3과 4는 기본 패턴 기출로 대체할게요. 기출 넘어갑니다. 저희 5 쪽으로 가겠습니다. 논점 5. 자, 논점 5는요 별표 3개인 거 보이시죠? 네, 언제 나와도 나올 것 같은 중요한 애들이에요. 자, 가치 다원론 첫 번째 보면요 빠진 게 있어요. 가치의 본질, 부동산 가치의 본질, 그죠? 5점 하면 소유권의 가치, 그 다음에 피셔가 말하는 가치, 그 다음 뭐 있어요? 위치의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번은 가치의 본질을 기억해 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가격 대 가치가 동일한지 아닌지. 우리 이제 다르다고 결론 냈고, 그 다음에 3번이 또한 뭐부터요? 가격, 가치, 원가 3개 붙는 것들. 그거가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가치 다원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목적별 평가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박스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쓸 건 많진 않아요. 그죠? 가치 다원론의 의, 근거, 이론적 근거. 근데 우리는 시장 가치와 외의 가치를 두고 있는 완벽하게 가치 다원론 체제이기 때문에 그 뒤로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바로 밑으로 내려올게요. 시장 가치와 외의 가치는 지금 보시는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뭐 기출 다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와 가격 동일성 논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죠.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여기 있다가 2교시 때 그 채점 후기 보면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수험생은 8대2의 비율로 다르다고 썼어요. 다르다. 네, 일단 잘 쓰셔서 뭐 다르다, 뭐 같다, 뭐 감점 여부는 없어요. 논리가 틀어지면 감점이긴 한데 일단 지금 다르다로 많이 구성하셨다. 근데 원래 학설, 이론설은 그냥 동일하다가 맞다. 그죠?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제 조금 변해서 다르다의 개념이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동일성 여부 논의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개념 요소 5가지를 다 끊어 쓰지 않는다. 그죠? 답안지 이따 보시겠지만 10점 분량으로 최소 논점 3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차로 떴던 3개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특징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성격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답안지가 빙빙 안 돌아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성격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다. 3기 2주인데요. 여기 지문에 아예 대놓고요. 대놓고 시장가치 성립요건처럼요. 적정 가격에 성립요건이라고 물으면 저희 준비했던 3기 2주 문제로 쓰는 거예요. 3기 2주. 그 다음 적정 보상 실거래는 그 밖인 보정으로 연결된다. 연결. 그리고 시장 가격과 거래 가격이라고 했던 거 이미 떴다. 30일에 1번. 그 다음에 시장 가치와 시가 4기 7주, 4기 11주. 우리가 시가를 많이 고민했거든요.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외의 비교 있죠? 시장 가치와 외의 가치. 위에는 가치와 가격이 혼란스러운 거고 밑에는 이제 한 단계 넘어온 거예요. 가치 내에서 비교입니다. 그래서 기출 기준으로 하고 거기 맨 끝에 공정 시장 가치 보이시죠? 4기 8주 우리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헷갈릴 거 없다. 기존 했던 공정 가치로 밀고 가되 만약에 뜬다라고 하면 4기 8주 내용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기 8주 내용 10점 분량 있고 그 다음에 3번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해서 감칙의 규정 있잖아요. 적정한 실거래가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평가 시 거래사례 기준 신설된 거 아시죠? 추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추가된 거 그거 보시고 마지막 4번 남아있는 좀 디테일한 애들과 시가입니다. 넘기시죠. 지난주에 시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조금 채점하면서 놀란 게 단 한 분이 기여도 관련해가지고 막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준비했던 게 그 3번 국유재산법의 시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박스에 넣어놨어요. 1번 시장가치와 시가의 동일성 여부 여러분 뭐랑 비교하면 된다? 실거래 가격 생각하면서 똑같이 비교해라. 다르다. 사정 개입될 수 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법률이니 상증법이니 국유재산법이니 이런 거 뜨지 않는다. 2번 상증법에서는 시가가 뜬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얘기했었다. 우리 꼬마 빌딩 이슈화 됐던 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 3번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시가인데요. 다음 보시는 세 가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18년부터 계속 논의됐던 거거든요. 1번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볼 수 있는지 한정가격 개념이 한번 떴었고 두 번째는 국고금리 처분 매각 평가할 때 이건 조금 이론으로 쓰기 어려워요. 의뢰서에 뭐 써야 되는가 그런 거. 근데 마지막 3번 기여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할 건지 기여도의 반영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다양한 법률에서 등장하는 시가 용어가 있다. 그죠?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그게 떴고 추가적으로 이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실거래 신고가액으로 보면서 감정평가가 어떻다 또는 공시가 어떻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 4번 밑에 두 번째 줄 가운데쯤 보면 시가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불확정 개념으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의미에 대한 명확한 공통적 인식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 등장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하에 보시는 문제 4번 여기 4기 11주 수정이라고 써두시고요. 수정. 다시 돌아보니 제가 준비했던 1, 2, 3의 논점에 1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가격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 4번 다시 볼게요. 자, 시가 동일한가. 44조와 공물법 30조는 시가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개설. 자, 첫 번째 줄 예정 가격은 시가인데요. 두 번째 줄 보면 원래 다른 것과 달리 여기 병합 또는 부동산 일부 취득, 분할 등으로 합리적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 가치가 괴리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한정되는 경우에 지금 이걸 시가가 과연 시장 가치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 문제로 끌고 가 주세요. 그래서 1번 시장 가치 의미, 2번 시가의 개념 뭐 달라질 건 없어요. 똑같아요. 세 번째 줄 보면 감정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논점이 다르잖아요. 시장 가치와 동일한지 즉 한 번 더 풀어서 5조 2항에 따른 외의 가치에 해당하는지 여기로 좀 넘어가 보겠다. 이거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동일성 여부 어떻게 얘기할지. 1번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개념은 두 번째 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목특사로 정했습니다. 넘기고 11쪽에 가서
여러분 이거 10점 분량으로 나왔을 때 시장가치 5개 다 또 쪼개서는 못 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여기 보면 반가로 1번. 개념 요건 충족 여부에 반가로 치고 여기 통상적인 시장인가예요. 통상적인 시장.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 끝에 통상적인 시장은 시장가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우리 이거 종합 문풀에서 했거든요. 두 가지만 만족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과 시장인이 합리적인가. 그래서 시장의 합리성 1번 보시죠. 쭉 읽어보시되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근데 지금 우리 국공유지 보세요. 그 1단지에 뭐 조그만 짜투리 땅을 지금 평가하잖아요. 수요 공급이 작동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시장인의 합리성이란 서로가 시장의 사정 정통하고 거래에 여기 특별한 동기가 없어야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정적인 토지 부분이 필요해서 처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3번 결론. 국유재산법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가요. 맞는데 병합, 분할 등으로 인해서 시장 수요 공급 원칙 작동 안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정도 있고 합리성이 결여돼서요. 끝에 개념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가로 3번. 자, 여기도 보면 절차 방법 준수해야죠. 국유재산법과 공물법에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구체적인 어떻게 해라 평가 방법 절차 혹시 기여도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배분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조 2항으로 갈 수는 있는데 마지막 3번 두 번째 줄 실무적인 혼란도 있고 조금 규정이 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퍼뜩 차렸죠. 이거 계속 준비했던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문제 4번. 이것도 지금 이런 국공유지 매각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게요. 쭉 입장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줄에 그 처분 매각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입니다. 가치 증가분. 그 기여도를 평가서에 쓴다 안 쓴다는 평가사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인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여도 개념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기여도 첫 번째 국공유지가 매각 당시 여기 계량 보시면 계량된 상태에 따라 토지가 1단입니다. 1단지로 이용되는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을 이제 사고 팔잖아요. 어떻게 배분해 줄지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답을 보면 우리 실무에 간단한 여기 보시죠. 구입 한도액비, 그다음에 총액비, 단가비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 4번 검토면 어떤 게 정답은 없고 기준을 좀 정해라 이게 논점이에요. 그렇게 국유재산법상 시가 파생되는 기여도 거기 그렇게 같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힘드시죠, 여러분? 조금 13쪽으로 넘어가서 근데 해야 돼. 시간이 그 커피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이 너무 쓰여서 커피라도 드시고. 자, 6번 저희 10번까지 쭉 달릴게요. 10번까지 6번. 자, 여기 가치 발생 요인인데요. 여기 사례형으로 정말 뜰 수 있죠. 뜰 수 있어요. 규칙적이고 약속된 아주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답안지가 필요한 데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 없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여러분들 4분면 모형으로 다 깔지 말고 현실 시장 얘기 하지 말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안지로 약속한 대로 쓰셔야 되고 뜰 수 있는 거 박스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감염병 확대 이미 지났지만 전해까지 뜨거웠기 때문에 감염병 확대.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되 바로 밑에까지 확인. LTV, DTI 또 뭐 있어요? DSR. 이자율이랑 동급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기억하고 답안지 작성해서 들어가고요. 자, 주택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혹시 질의가 되면 여러분들 모형을 어떻게 바뀌냐면 1번 주거비용의 지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 그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견해 대립이 있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주택 점유가 변한다. 소유, 자가 소유를 하려는 형태로. 4번은 주택 투기가 유발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주택 시장과 어떻게 변하는가 그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 별표 나만의 답안 없으신 분은 안 돼요. 그죠? 가역류 떴다라고 하면 1번 뭐예요? 개설, 개념, 그죠?
개설 또는 나 지금 쓸 말 많다라고 하면 개설해서 뭐 쓰시면 돼요? 네, 가역류 쓰시고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바로 개념 들어가서 기준금리란 해서 한 번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수요 공급 먼저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3번 배점 따라 늘리고 줄이고 가능한 기타 용도, 주체, 지역 플러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매매시장, 임대시장 이런 얘기. 그 다음 그 공간과 자산시장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DW 모양까지 쓸 수 있다. 이게 최대치다. 한 20점. 그죠? 20점이면 여기 있는 거 다 늘려 쓰고 나와야 된다. 용도, 주체, 지역. 그죠? 그래서 최대치로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넘기고 14조 가치 형성 원리는요, 여러분. 박스 보세요. 박스. 우리 기출 문구 확인. 가치 형성 원리 써라 라고 물을 수도 있어. 친절하게.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기출에 나왔던 문구들 다시 확인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하죠. 배점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어디를 가발료, 가역료 쓸지 말지. 그 다음에 키워드 노력하지 않는 걸로 대신하고 넘어갈게요. 7번 가격제 원칙입니다. 최애보다는요. 올해는 가격제 원칙이 좀 더 눈이 가요. 가격제 원칙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죠. 단문형, 사례형 모두. 그래서 가격제 원칙은요. 첫 번째 주 끝에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경우와 아니면 전반적인 서술이 필요한 경우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요. 즉 가격제 원칙 답을 내가 정확히 맞출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모두 풀고 나올 것인지 그래서 답안지 유형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하의 예시문도 한번 보고 저희 많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최와 최유형 분석인데요. 아예 본론 실었잖아요. 총론에 요거 뜨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 우리 계속 답안지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사항의 최는요. 33회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하는데 저 2번 보시죠. 건부 증감가 있죠. 건부 증감가 개념, 성립 원리, 산출 방법. 그래서 바로 위에 비적법에서 누가 가장 밀접해요? 건부 증가, 그죠? 증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특수사항의 최를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했죠? 예. 최만 뜨면 특수인가라고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8로 넘어갈게요. 빠르죠? 8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도 보시면요. 틀어서 낼 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목차가 출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준비하면 두 번째 줄. 우리 인유, 동 구별할 때 용도, 기능 동질성, 물리적 연속성, 대체 경쟁, 가능성, 접근성 뭐 이렇게 기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총론 내용 모두 9번 논점 9번 시장 분석편. 자, 여기도 딴 거 없어요. 그 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제일 중요한 총론 부분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 이미 다 나왔다. 그쵸? 근데 우리 뭐 열심히 했어요? 5번 시장 분석의 수준 ABCD 수준의 또 선택 기준도 배웠잖아요. 선택 기준. 또 사례형으로 떴을 때도 우리 생각해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게 4번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별거 없어요. 산식대로 잘라서 쓰는 거였지만 그래도 보고 들어가야 좀 활용하는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5번이죠. 5번 열심히 했습니다. 각 분석 간의 비교인데 1번 기출, 2번 기출, 그 다음에 3번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은 우리 스터디 내내 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박스 보시면 양자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실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시, 타, 최인데요.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죠. 타랑 최, 최랑 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 3번 각주 있죠. 이 문장 그대로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정확히 암기해서 쓰시고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다 보시라고 총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쪽 넘어가서 거의 총론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수요 공급 분석은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거 했던 답안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어디로 넘어가? 가역료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 경기 변동 보시죠. 우리 이 지표는 뭔가 짜잘하잖아요. 묻진 않았어요. 지표랑 측정 방법 그죠? 그리고 하회 상호난은 한 두세 번 여러 번 물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혹시 물을까 싶은 게 벌집이나 거미집이나 이런 식.
그리고 마지막 3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하회 상우나 즉 순환적 변동 쭉 쓰시거나 뭐 벌집 쓰셔도 좋고요. 그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수준 정도만 대략적으로 쓰시면 돼요. 어느 이론인지 다 정확하게 맞는 건 없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죠. 그죠? 쉬어야겠죠? 자, 10번입니다. 감정평가 절차, 방식, 시장가액 조정. 저희 절차 부분이 이미 떴기 때문에 그쵸? 써서 거기 보면 감정평가서에 집중해 볼게요. 감정평가서 작성 원칙. 그래서 절차는 연기육제 썼고 기출이었고 자 2번 작성 원칙 다 잘 쓰시죠? 명일충을 쓰시되 저희 2기 4주 해설 자료일 거예요. 판례도 붙여드렸거든요. 예, 그것까지 좀 풍부하게 잘 기억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3번 전자서명제도가 전면에 뜨진 않겠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은 알고 계시는 게 그 박스 안에 그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업무의 효율성 그래서 종이 이제 안 나가 된다는 효율성 증대, 감정평가의 정보 보호, 서명해야 되거든요. 정보 보호하고 우리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등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에 필수적 기재사항 있죠, 여러분.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완벽히 암기. 저는 그 시험장 2년차 때 들어갈 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필수적이랑 임의적이 안 외워져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시상가액입니다. 시상가액 역시 거기 28회 2번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34회잖아요. 나올 때도 됐고 전면에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총론 그냥 그대로. 근데 그 섞어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준이랑 막 방법이랑 섞어 쓰고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방식 보시죠. 3방식은요. 박스 안에 1번과 3번 같이 보시면 자, 기본 문제 확인해서 유용성 기억나시죠? 원가 방식의 유용성, 수익 방식의 유용성 비교는 안 썼어요. 비교 방식의 유용성, 유용성 등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때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3번 그 유형별로 넘어갈 때 장단점 쓸 때 지금 보시는 거 다 갖다 쓰잖아요. 그쵸? 1번과 3번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 6, 7은 그 각각의 방법인데요. 원가 방식에서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겠지만 건물과 토지가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긴 한데 지금 임대료로 넘어가게 한 적산법도 하나 또 써주시고 적산법 위에는 뭐 임대사례 비교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수익 방식. 지난해 너무 수익 방식이 그죠 전면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는요 수익 방식 3요소 해가지고 3가지 그죠 분자 분모 가치까지 즉 순수이익 환원율 환원 방법 3가지 정리하되 저희 2기 5주 문제 1기 7주 문제 1기 7주는 DCF법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본서 그대로. 그 다음 2기 5주는요 소득 모형 부동산 모형 헷갈리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귀결 어떻게 돼요? DCF로 다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 얘기가 2기 5주 문제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고 10분만 쉬었다가 후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